그때 그래도 YG 쪽에서 그 양현석 대표님께서 비보이나 이런 쪽으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셨어요.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해서 그때 이제 서태지 씨 새로운 음반을 내는데 어떻게 좋은 기회에 저희 비보이가 출연을 하게 됐는데 그때 비보이 덕시하고 비보이 뮤트가 출연을 하게 됐죠. 네, 서태지 씨가 뮤트를 굉장히 귀여워했어요. 저는 뭐 대화도 잘 못 나눴고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해서 또 비보이를 대중들한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었죠. 저희야 솔직히 대중들한테 비보이가 많이 알려주면 좋잖아요. 예. 창단 시절은 처음에 이제 이우성과 턴테이블스를 만들어서 뉴잭 스윙이었다가 이제 비보이 팀을 만들게 됐어요. 95년도부터 비보이를 했는데 같이 이제 활동하면서 잊혀진 친구들도 많아요. 이제 그러면서 하다가 이제 문라이트에 입성을 하게 되면서 쟤네 뭐 우성이라도 우성수 브레이커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문라이트 후반기에 활동을 같이 했던 친구들이 뭐 저 우성수 브레이커스가 있었고 피플풀의 뭐 성훈이부터 해서 형님에 의해서 제가 이제 문라이트도 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황대균 단장님 TIP 크루 뭐 그런 친구들 같이 해서 문라이트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됐었죠. 근데 사실은 문라이트의 추억이란 게 이렇게 좋은 면들만 있는데 사실 좀 어두운 면도 있었어요. 비보잉은 낮은 등급의 춤이었어요. 천한 춤. 어떻게 보면은 예전 시대로 보면 뭐 비유를 하자면 백정? 나는 무대 위에서 춤을 춰. 나는 서서 춰. 니네는 내가 밟은 땅을 니들이 몸으로 닦는 거야. 그러면서 힙합이나 스탠딩을 하는 분들이 형님들이 나가면서 청소부들 오늘도 걸레질하러 왔네. 야 걸레들. 이제 저희는 이제 가서 막 거기에 이제 화가 나서 더 열심히 춤을 추죠. 사실 그런 면들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이것을 바꾸겠다라고 해서 더 이를 물고 악을 물고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뭐 그 당시 뭐 타카야나 뭐 이런 일본 댄서들이 오면은 형들이 시켜 야 가서 배틀 해가지고 이겨라. 아니 힘든 일은 왜 다 우리를 시켜. 저희들 안 하고. 그리고 이제 비보이들이 춤을 추면은 비보이들이 문라이트에서 춤을 추는 시간은 5시 반 이후 모든 장사가 다 끝나고 그때 음악을 틀어주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춤도 못 추고 이러고 있다가 그때 가서 막 춤을 추죠. 그러다 보면 이제 막 뭐 물수건 던지는 사람들도 있고 사실은 굉장히 그때 멸시를 많이 받아서 문라이트가 종료된 이후에 물론 좋은 추억도 있었지만 여러분들 역사를 알려면 비보이들이 이렇게 힘들었다는 거를 알아야 돼요. 선배들이 정말 댄서로서 취급을 못 받았어요. 지나갈 때 그냥 머리 툭툭 맞으면서 뭐 이 걸레 같은 놈들 그러면서 그런 거를 들으면서 비봉이 키우기 시작했고요. 대회도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만의 연습실 신길동 연습실 사실 저희들 세대는 문라이트보다는 이야기하는 데가 있어요. 야, 그 신길동 연습실 왜냐면 그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했으니까 다 비보이들이고 거기서는 그 누구도 비보이를 무시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실력이 좋으면은 이제 거울 앞에서 춤추고 문라이트에서 선풍기 앞에서 춤을 춘 것처럼 하지만 그 당시에는 무서운 형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더 얘기하면은 뭐 그런 건데 아무튼 좋은 추억도 있었지만은 사실은 열악한 환경에서 저희들만의 그 세대를 구축을 하고 장소를 구축을 했고 그곳이 기회가 돼서 서로 경쟁을 하면서 대회를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피플크루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걸 굉장히 저는 궁금했어요. 그 당시에 댄서로서 성공을 하려면 무조건 음반을 냈어야 됐어요. 가수가 돼야 됐어요. 사실은. 근데 가수가 아닌데도 음반을 냈긴 했지만 피플크루도 가수가 아닌데도 자기들의 독자적인 무대를 만들고 활동을 할 수가 있네. 그게 제가 바로 꿈꾸던 거였거든요. 제가 그 당시 이제 임성은 씨의 그 안무가랑 백업 댄스를 하던 시절에 그걸 보고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가수의 꿈을 접고 뭐 노래를 못하는 것도 있었지만 정말 이거를 가지고 나는 독자적인 그런 영역을 구축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노력을 했죠. 예. 제가 그 당시에 그 백업 댄서를 하면서 방송국을 갔어요. 제 인생의 롤 모델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프렌즈의 영환 형님, 그리고 홍경준 누님. 난 커서 저렇게 되고 싶어. 근데
많은 선배분들이 이거 절대 선배분들 비하하시는 게 아니라 얼마나 저희보다 더 고생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방송국 계단에서 옆에서 신문지를 깔고 누워서 쉬고 계세요. 왜? 내가 봤을 때 가수들이 더 못난 가수도 많은데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가수들은 저렇게 멋있게 딱 분장실에서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렇게 대단하고 훌륭하신 분들은 대기실이 없는 거예요. 그 바닥에 누워서 이렇게 신문지 깔고 누워서 쉬시는 걸 보고 저는 그걸 납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그 댄서들만의 영향력을 구축을 하겠다. 물론 그 분들을 보고 제가 배워서 한 거겠지만은 그게 저희 힘들만은 안 됐고요. 근데 그걸 알아주신 분이 계세요. 그 엠넷이 생기면서 힙합 더 바이브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고 그때 신영관 PD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뭐 TVN 국장님, 엠넷 국장님이신데 그분이 최초로 댄스 팀의 대기실을 만들어 주셨고 그 다음에 가수가 나와요. 노래가 나와요. 안무가 누구누구. 전 그걸 처음 봤어요. 야, 이러면 할만 난다. 그 전까지 누가 안무를 했는지, 뭐, 방송국 가면 대기실도 없고, 그냥 가수도 끝날 때까지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근데 그분은 대기실을 따로 만들으시고, 안무가 이름을 넣어주셨어요. 그럼 안무가의 이름이 들어갔다는 게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그렇죠. 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방식이 맞는지 알았어요. 오래된 세습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그 기합받고 이게 당연한 거. 나 때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뭔가 이제 군기를 주고 이걸 하나의 팀이 그때는 그 당시 최초였으니까 나는 정말 하나의 조직화된 팀을 만들고 싶었고 이것을 사업체로 만들고 싶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초로 이런 비보이 스트릿 댄서로 사업자 등록증을 낸 게 저예요. 엄청나게 욕을 먹었죠. 왜 언더그라운드 힙합을 가지고 사업자를 내서 장사를 하려고 하느냐. 저는 이거 엔터테인먼트로 판을 키우려고 한 건데. 근데 지금은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힙합을 한다고 하면은 이 통제가 안 되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거를 더 통제를 하기 위해서 술, 담배 안 되고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은 1년 동안 연습을 하면서 휴일이 하루가 이틀밖에 없었어요. 어쨌건 비보이 덕키가 와서 형 저희는 왜 쉬는 날이 없어요. 연습에 하루라도 쉬면 우리는 실력이 떨어지는 거야.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뭐 우승도 하고 그런 건 있었겠죠. 근데 지금 되돌아보면은 굉장히 미안하고 후회하는 게 많은 게 저 솔직하게 말씀드리게 맥시멈 크루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수많은 팀들이 저희 팀을 탈퇴를 했잖아요. 2003년도에 프랑스 힙합 플래닛 대회를 가가지고 이 친구들이 배틀을 하는데 그 배틀을 하는 와중에 밀리고 있는 거야. 막 욕을 했어요. 야, 이 XX들아 지금 밀리고 있는 거 못 봐? 정신 똑바로 못 차려? 정신 나갔어 이 XX들아? 그리고 비보이 배틀 오브 더 비보이 마스터 그 롯데월드에서 했던 대회에서 그 드리프터스 멤버분들이셨죠? 익스프레션 같이 했던 뭐 덕키나 뭐 홍텐 이 친구들한테도 야 지금 리버스하고 배틀을 하는데 쟤네들하고 하려면 니네 정신 똑바로 차려. 배틀하기 전에 그 단원들 기죽이는 게 그게 리더로서 할 짓입니까? 근데 또 그 단원들을 가리킬 때도 그렇고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한테 강하게 하고 그 무섭게 해야지만 이 친구들이 내 말을 듣고 이게 조직화가 되고 체계적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잘못된 거죠. 예를 들어서 실용무용학과가 생기고 이런 좋은 학교와 이런 교육적인 게 생기면서 저는 사실은 반대를 했어요. 다른 이야기까지 하는데 스트릿 댄스는 고생했어야지. 니네 바닥에서 잡았어? 스트릿 댄스? 이름 함부로 쓰지 마. 니들 신문지 깔고 연습실 없는 데서 바닥에서 피 터지면서 해봤어? 이랬죠. 근데 제가 아버지가 되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내 아들이, 내 자식이 스트릿 댄스를 춘다면은 저 같은 사람이 없는 곳에서 좋은 조건에서 좋은 환경에서 춤을 췄으면 좋겠어요. 나 같은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단원들한테 욕을 하고 자기가 못하는데 자기가 하던가.
왜 단원들을 훈련시킨다는 명목하에 자기 화풀이를 하고, 이게 운동 경기에 있어서도 세습이었잖아요. 이게 제가 자식을 낳으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이런 실용무용 학과가 생기고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욕을 많이 했어요. 스트릿댄스도 모르는, 뭐 배고픔도 모르면서 이렇게 편하게 학교에서 이런 무대 위에 서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이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춤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조금은 덜 진지하더라도 웃으면서 춤을 추고 이렇게 억압받지 않은 환경에서 춤을 췄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 자식을 보면서 생각이 달라지고, 아, 내가 잘못된 거였구나.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형이 미안했어. 난 그때 그게 정답인 줄 알았어라고 했지만 그 인터뷰조차도 제가 봤을 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때 상처를 받았던 단원들을 생각을 하면은, 저도 솔직히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아, 바닥 닦는 애들, 걸레들, 그게 상처가 돼서 그 울분이 지금까지 트라우마로 있는데 그 친구들은 어떻게 했어요? 근데 다만 너무나도 고마운 건 지금도 인스타나 뭐 페북을 하면서 그 친구들이 형 그래도 그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형한 자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라고 많은 친구들이 인사를 해줘요. 대신 용서하겠다는 얘기는 안 해줘요. 형을 위해 그런 얘기는 안 하고, 형이 왜 그랬는지는 저도 알 것 같아요. 저도 이 팀을 운영하고 뭐 하다 보니까. 그런데도 뉘앙스가 형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 저는 정말 뭐랄까, 자식을 낳아보고 제가 이제 이 시기가 지나가고 욕심을 내려놓고 보니까 얼마나 잘못됐나. 이제 이거는 바뀌어야 된다. 이런 좋은 환경이 생기고 이런 좋은 학과들이 이런 좋은 교육을 가르쳐주는 환경이 돼야지만 정말 춤을 좋아하고 아름다운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뭐 팀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느냐부터 이 얘기까지 왔는데, 아무튼 처음에 굉장히 고생하면서 그렇게 모였어요. 그러면서 강압을 많이 받았지만 그때 제 생각은 틀렸어요. 지금 너무나도 후회합니다. 1999년도에 아디다스 세계 힙합 페스티벌이 최초로 열렸었고, 이제 해외 팀들을 불러서 하는 월드 힙합 페스티벌, 예, 아디다스에서, 그리고 이제 피플크루 쪽 그 관련되신 분들하고 존재하고 해서 그걸 열었었고, 제가 그걸 보면서 비보이들로만 해서 대회를 세계대회를 나도 열고 싶다 해서 첫 번째 대회를 열었던 게 2001년도 배틀 오브 더 비보이 마스터였고요. 사실은 제가 배틀 오브 더 이어를 개최하기 위해서 그 대회를 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신 하라다, 그러니까 토마스가 오지 못하니까 마신 하라다를 초청을 해서 그분이 아시아의 그 판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미국의 뭐 쿠조라든가 라코스크루, 그 다음에 그 서클 오브 파이어의 그 오브랑 뭐 여러 친구들을, 그리고 스파이탈 라커스, 그 다음에 익스프레션이 참가를 하는 대회를 열었었죠. 사실은 예선전 없이 익스프레션 크루만 출전을 해서 욕을 많이 먹긴 했는데, 일단 뭐 예산적이나 시간적인 면도 있었지만은 사실은 저희가 먼저 뛰고 봤어야 돼. 아니, 일단은 저희가 먼저 이거를 성립을 하고 그 이후에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그런 야심이 좀 있었어요. 네, 그렇기 위해서 좀 제가 추진 강하게 해서 그 세계대회를 열었던 거고, 어찌됐든 간에 그때 그래서 이제 그 미국 팀이 우승을 했었죠. 그 배틀 오브 더 비보이 마스터 대회. 그 이후에는 이제 믹스드 배틀을 열면서 뭐 리마인드를 초청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로니도 초청을 해가지고 좀 해외 댄서들을 한국에 데려와서 좀 해외 스타일을 좀 많이 보여줘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죠. 2001년도에 더 브레이크, 그러니까 브로드웨이 브레이크라는 뮤지컬이 있어요. 그게 그 설도윤 단장님, 그 1992년도 SBS 스토리 콘테스트 그 심사위원이었던 그 설도윤 단장님, SBS 그 당시 단장님이었고 지금은 설앤컴퍼니 대표님이신데, 그분이 미국 브로드웨이 뮤지컬 브레이크를 한국에 갖고 오셨어요. 저희가 이제 그거를 이제 홍보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스킬 매더스하고 여러 팀들이 최초로 비보이 힙합으로만 1시간짜리 공연을 한국에서 보여준 게 그때가 최초입니다. 2001년도 그 더 브레이크라는 뮤지컬이었고, 그때 로저 지라는 리더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마스크를 쓰고 공연을 했어요.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그러니까 제가 마스크에 대한 영감을 받은 게 그때 처음이었어요. 사실은 이게 카피와 그 재창작의 차이인데,
일단은 마스크를 쓴 모습이 너무 신비로웠고 그 연기를 마임을 하는 거에 너무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마스크를 저희가 2002년도 배틀 오브 더 이어 할 때 응용을 좀 했죠. 대신에 이제 안무나 뭐 이런 거를 바꿔서 재창조를 했죠. 뭐 어떻게 보면 카피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제 나름대로는 재창조를 한 거예요. 아무튼 간에 그렇죠. 오마주를 해서 자, 그 팀이 와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쳤어요. 일단 앱스트랙이 그때 처음 와서 한국에 퍼뜨렸던 그 영향력은 엄청났어요. 그 앱스트랙하고 그때 부기브렛의 그 벤젠스 그 친구하고 휘동이하고 우재하고 영진이하고 이태원에서 배틀을 했던 자료가 있어요. 그거 제가 제공해 드릴게요. 그 자료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앱스트랙이 그때 끼쳤던 영향력은 그로 인해서 2001년도에 뭐 탐락가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죠. 그때 그걸 다 흡수한 게 또 비보이 더키. 그 일명 익스프레션 탐락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굉장히 유명한 일화인데요. 비보이. 예, 맞아요, 맞아요. 예. 원장님이 앱스트랙한테 배웠다는. 예,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배우도 그거를 소화할 능력이 없었는데 덕키가 그거를 많이 소화를 해냈고 그 재창조를 또 해냈죠. 자기 스타일로. 그러니까 제가 마스크를 로저지를 보고 영감을 얻은 거를 제 스타일대로 재창조를 한 것처럼. 저희나 자바워키즈나 같은 마스크를 쓰지만 아이덴티티가 틀리잖아요. 뭐 그런 거죠. 더 발전을 시키던가 아예 다른 스타일로 가던가. 아무튼 저는 솔직히 2001년도에 그 더 브레이크 뮤지컬이 한국에 왔던 게 그 설동현 대표님의 힘으로 왔던 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선발전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한국 팀으로는 이제 저희만 나갔고 제가 이제 이벤트 형식이었으니까 세계 이런 팀들 사실은 그때 쿠조가 너무 보고 싶었고 아이반을 부르려고 했는데 아이반을 한 명 부를 비용으로 이 팀을 다 부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반이 그때는 이제 한국을 잘 몰랐으니까 대신에 이제 다른 팀들은 그 전에 이제 저희가 뿌린 그 비디오를 보고 한국에 이제 많은 관심을 얻고 있었죠. 그래서 쿠조랑 그다음에 이제 뭐 포원이라던가 그다음에 아이론 몽키, 카림 뭐 이런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이벤트 형식의 대회를 했던 거죠. 근데 이벤트 형식이었던 게 한국이 배틀 오브 더 이어를 열 수 있을 만한 이런 수준의 그 능력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왜냐면 2000년도에 그 TP 컴퍼니에서 배틀 오브 더 이어 예선전을 열어서 비주얼 쇼크가 우승을 해서 그 독일에 가서 베스트 비보이상을 받았잖아요. 그 당시에 저는 그랬어요. 그래? 내가 대회를 열어서 내가 나가버릴 거야, 우승해서. 그 정도로 자신감이 있었죠. 그래서 2001년도에 그 대회를 열어서 내가 이 대회를 뺏어오겠다 라는 그런 야심이 있었는데 그건 너무 야심찬 거였고 그래서 다시 TP 컴퍼니가 그 대회를 2002년도에 열어서 저희가 우승을 해서 가게 된 거였죠. 되게 야심찬 사나이였어요, 사실은. 큰 그림을 그리셨네요. 2001년도부터. 그렇죠. 또 뭐. 비보이. 예, 뭐 남자로서 뭐 그 당시 야심, 예. 뭐 내가 대회 열어서 내가 우승해서 내가 정정당당하게 나가면 되지 뭐 그런 젊었을 때 뭐 그런 거 좀 있었어요. 예. 그 당시에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되지 않은 시대였는데 뭐 천리안 나우누리 시대였으니까 그래도 그 당시에 제가 짬짬이 저희 비디오를 계속 올렸어요. 이제 다른 회사 업체들과 제휴를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복사가 되면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고 사실은 그 익스프레션 비디오가 우연하게 이제 해외로 나가기도 했고 그 이제 존제이라는 친구가 또 해외 그 비디오를 배포하면서 또 알려주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제가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던 비디오, 컴퓨터도 없어가지고 그 형님 집에 찾아가서 펜티엄, 여러분 펜티엄이라고 아세요? 그 스타크래프트도 잘 안 돌아가요 그걸로 만들었던 거 또는 처음에 97년도 익스프레션 비디오는 VHS 2대를 놔두고 제가 그걸 편집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제 해외 가는 친구들이 돌리고 또 그 비디오를 어떤 뭐 댄스 샤워라던가 또 그 이전에 댄스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유료 콘텐츠 또는 그냥 무료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이 있었고 익스프레션 홈페이지도 있었어요 그때. 그런 걸 보면서 해외 친구들이 어떻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의 이런 비보이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그런 거를 많이 접하게 됐죠. 그러니까 비디오와 인터넷을 통해서
정말 맨땅에 헤딩하듯이 그때는 노력을 했어요. 일단은 저희 거를 이제 국내에 알리기 위한 거였는데 그때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해외에서도 우연찮게 알게 된 거죠. 예.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어요. 뭐 대회로 치면은 뭐 배틀 오브 더 이어 2002년도 우승했을 때 사람들은 환호를 했지만은 저는 그때가 사실 이제 은퇴 무대였거든요. 그때 너무 힘들어서 비보이를 해도 수입이 없으니까 그래피티를 해야 되나, 그렇다고 그래피티 쪽도 이렇게 뭐 수입이 많은 편은 아니었고 뭐 힙합이나 비보이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 사실은 그때 이제 뭐 덕시나 홀텐 같은 친구들도 이제 떠나려는 시기에 제가 마지막으로 도전을 할 수 있게 좀 도와달라라고 도움을 요청을 했죠. 근데 그 대회 우승을 하게 된 거예요. 우승을 했을 때 그 트로피를 받고 제 이제 좋아하는 환호성 속에서도 이걸 계속 또 해야 되네? 라는 부담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다행히 그 이후에 뭐 많은 방송도 하고 뭐 여러 기회가 주어져서 뭐 학원도 열 수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힙합을 비보이를 직업을 삼기에는 굉장히 힘들었던 열악했던 시기였고 그 이후에 이제 또 2006년도 때 그 마지막으로 그 비보이 유닛 무대에 마리오네트를 설 때도 사실은 그때도 이제 은퇴 무대였어요. 더 이상 하기가 너무 힘들다. 뭐 학원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점점 이제 그 많은 멤버들의 이탈도 있었고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 하지만 익스프레션이라는 이름을 사람들한테 제대로 한번 보여주자. 그래서 서로 이제 협의를 했죠. 그때 이제 비보이 제리도 있었고 여러 친구들이 있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익스프레션이라는 이름을 사람들한테 한번 제대로 보여주고 그리고 그냥 미련 없이 해체를 하자라고 섰던 게 이제 비보이 유닛의 마리오네트 무대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대박이 났죠. 그래서 좀 더 하게 된 거죠. 또 학원도 때려치고 마리오네트 이제 공연을 하게 됐는데 그 이제 이야기의 요점은 뭐냐면은 항상 정말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미련 없이, 후회 없이. 그러다 보면은 뭔가 이제 기회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항상 여러분 하실 때 정말 이 기회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시면 뭔가 또 다른 기회가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퍼포먼스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제가 처음 춤을 출 수 있게 된 계기도 그 꾸러기 콘테스트라는 92년도 SBS 그 댄스 콘테스트였고요. 그 다음에도 이제 주로 안무 위주로 춤을 많이 춰왔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좋은 퍼포먼스, 좋은 쇼를 보여줘야지만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쇼는 남에게 보여줘야지 혼자 잘 춘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런 거를 항상 생각해 왔기 때문에 퍼포먼스에 대한 그런 항상 목표가 뚜렷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좀 영향력을 많이 받았던 게 제가 98년도, 9년도인가 그 형일형님께서 피플풀이었던 조형일 씨, 형일형님이 제 손을 잡고 갑자기 신촌을 가지요. 신촌을 딱 갔는데 어느 소극장에서 힙합의 4대 요소를 가지고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피티, 디제잉, 그 다음에 비보잉, 그리고 MC까지. 이런 게 가능했네? 보니까 렉스 형님이 됐던 거예요. DJ 렉스 형님. 그때 킥킬업이란 팀을 만드셨고 인터넷으로 홍보를 했는데 그 천리안 나우누리라는 그런 그때 그 당시 막 모뎀 시절에 그런 동호회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공연을 처음 보게 된 거예요. 이런 게 가능하네? 그 이후에 피플 프로가 99년도인지 2000년도인지 그 힙합으로만 힙합의 4대 요소를 가지고 공연을 하게 된 거예요. 롯데월드에서 정기 공연을. 그거를 자주 가서 봤죠. 야, 이게 30-40분 이상 되는 공연을 그냥 이런 힙합 요소를 가지고 이게 가수가 아닌데 가능하구나.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롯데월드 무대에 서게 됐는데 저는 춤만 가지고 공연을 하는 걸 목표로 잡았죠. 그러니까 뭐 MCing이나 DJing이 들어가지 않고 오로지 춤만 가지고 30분 이상을 끌 수 있는 그런 공연. 그리고 2001년도에
더 브로드웨이 뮤지컬 브레이크가 왔을 때 그때 로저 지어하고 그다음에 다른 댄서들이 저한테 한 이야기가 있어요. 5분짜리, 15분짜리 퍼포먼스는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다. 60분 이상으로 사람들한테 감동을 줘라. 60분 이상짜리 퍼포먼스로 기승전결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감동을 줘라. 라는 그 이야기를 저한테 했어요. 그 이후에 스탬프나 뭐 이런 많은 공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공연들을 보면서 항상 목적을 가지게 됐죠. 언젠가는 나도 그런 60분 이상의 공연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작품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롯데월드 공연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죠. 경험을 쌓으면서 욕도 많이 먹었죠. 놀이공원 댄스팀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 태어난 게 마리오네트예요. 왜냐하면 롯데월드는 무대가 높고 관객들이 조그맣게 있어요. 그리고 오프된 공간이기 때문에 관객들을 집중시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롯데월드 무대를 서본 사람은 알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기가 빨릴 정도로. 무대가 흔들리기도 하고 조명이 굉장히 높게 있고 대낮에는 햇빛이 비치고 관객들은 유동 관객이기 때문에 입장렬 관객이 아니니까 언제든 자리를 뜰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휘어잡으려면 40분 동안 휘어잡으려면 철저하게 관객의 입장이 돼서 공연을 만들었어야 됐어요. 그 경험으로 인해서 저는 마리오네트를 만들 수가 있었죠. 마리오네트가 나오기 전까지 익스프레션 뭐해? 아, 놀이공원 팀이야. 뭐 탈바가지를 써? 그런가 봐. 그런 무시를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왜냐면 비보이는 배틀을 나가야 되고 솔로 춤을 잘 춰야 됐으니까. 하지만 저희는 모든 멤버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냥 형과 동생만 남아서 다른 단원들과 함께 롯데월드 놀이동산 공연만 하고 있다는 소문이 몇 년간 계속 펼쳐졌고, 그 이전에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루머가 퍼지면서 나중에 다 해명이 되고 사과를 받았지만 여러 가지 루머로 인해서 더 이상 해외에 나갈 수가 없는 입장이 됐어요. 왜냐면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여러분들 뭐 일용직이나 세금이나 뭐 이런 걸 알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저를 이제 되게 나쁜 사업가로들 많이 오해들을 했죠. 예, 아무튼 간에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무대에 서서 공연할 수 있는 것밖에 없었고, 그 기회를 주신 거는 이제 롯데월드에 계신 저희 그 PD님이 기회를 주신 거고, 거기에 목숨을 다해서 공연을 했죠. 그러다 태어난 게 이제 마리오네트 공연이었던 거고, 그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저희 익스프레션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다시 익스프레션 크루가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어느 한 개개인의 비보이의 닉네임 그리고 그 레벨로 인해서 움직이는 팀이 아니라 하나의 퍼포먼스, 하나의 상징성으로서 일어설 수 있는 팀이라는 거를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죠. 무엇보다도 정말로 관객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이전에 그 브레이크 뮤지컬이라던가 여러 경험이 쌓여서 나왔던 그래서 만들어진 퍼포먼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계기로 해서 70분짜리 마리오네트 공연을 만들게 됐고요. 그 마리오네트 안에 들어갔던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인생이 담긴 이야기, 제가 스스로 겪었던 것들, 고난을 겪었던 것들.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마리오네트를 70분짜리 공연으로 만들게 됐을 때 저는 뭐 뮤지컬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어느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학로에 정식으로 70분짜리 뮤지컬을 올릴 수가 있었을까? 경쟁을 할 수 있었을까? 이미 그때는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나 다른 뭐 난타와 같은 그런 넘버걸 퍼포먼스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솔직함을 담자, 내가 겪었던 이야기를 담자라는 내용으로 제가 많은 이제 단원들과 겪었던 갈등,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뭐 고생을 하면서 그런 경험들, 많이 잃었던 것들, 그런 슬픔. 그 보통 넘버블 퍼포먼스라고 하면은 끝에 가서 이제 밝고 희망을 주는 이야기였지만, 저는 희망을 주기보다는 그런 희망 고문보다는 현실적인 이야기들, 언젠가는 늙게 되고 언젠간 새로운 세대에 의해서 최고였던 내가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여야지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진심을 담은 내용을 가지고 마리오네트 공연을 만들게 됐죠. 그래서 결과는 굉장히 성공적이었고요. 인터파크 1위까지도 했었고, 그때 뭐 뮤지컬, 뭐 캐츠라든가 여러 가지 공연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물론 그 비보이 붐이 있었던 것도 있지만
다른 걸 섞은 것보다 그냥 제 진심을 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공감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뭐 다른 걸 넣어서 이런 척 저런 척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당시 제 상황을, 그리고 제 앞으로 제가 겪어야 될 인생 이야기를 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해 주셨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마리오네트 공연이 탄생됐습니다. 항상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동갑이었던 제 친구 윤상용 씨. 왜냐면은 제 기준으로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같은 이야기도 했던 게, 제가 또 이런 이 역사를 이야기하면은 무성형 역사가 틀렸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는 그냥 그런 거 싸우는 게 싫어서 뭐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일단은 제 기준으로 생각을 할 때 한국의 북한루를 발전시키고 부흥시킨 거는 제 기준으로는 윤상용 씨라고 생각을 합니다. 팝핀의 발전에 정말 큰 기여를 한 사람, 그리고 이런 대회 역사를 정말 발전시킨 사람. 윤상용 씨가 2000년도에 한국 스트리트 퍼포먼스 대회를 처음 열었어요. NI21이라는 그 롯데월드 안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한국 스트리트 댄스 서밋이라는 볼1, 거기서 익스프레션 크루가 우승을 했죠. 네. 그 대회를 열면서 그때 그 스키터 랩이 또 오셨고, 일본의 OGS도 오셔가지고, 한국이 이제 북알루랑 비보이 그런 붐이 굉장히 많이 일었었고요. 그때 이제 스파르타니 라커스가 그때 또 와가지고 또 그런 비보이적인 퍼포먼스적인 거, 그런 것도 많이 발전이 됐고, 그 친구는 스트릿잼이라는 대회를 열었었고, 또 비보이잼이라는 대회를 열어서 아주 그냥 재산을 다 탕진을 하고, 지금까지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왜 자기 돈을 들여서 이렇게 저조차도 그랬어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대회는 자기 사비로 해서 대회를 여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 같은 경우 보면은 자기 재산을 들여서 자기 사비로 대회를 열겠어요? 이렇게 유료 입장이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근데 그 친구는 했고, 제가 그 친구가 스트릿잼 그 댄스 잡지를 들고 홍보를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 10몇 년 전에, 20년 전에 그 댄스 딜라이트 잡지 같은 그런 잡지를 들면서 홍보 활동을 하고, 너무 선구자예요. 지금 고생을 하는 걸 너무 많이 봤는데, 그 고생한 거에 비해서 좀 재조명이 되고 있지 않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저하고 그렇게 막 친하고 살던 사이도 아니에요. 제가 막 이렇게 칭찬해주는, 이렇게 일부러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기준에서는 그래요. 정말 많은 고생을 했고, 많은 업적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크게 알려지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그 친구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주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그 친구와 또 그 세대 때 어울려 있었던 그런 역사가 또 들어오고, 그 친구 이후로 한국의 OGS라든가 코리아 KOGS라든가 그런 북알루의 그런 역사라든가 그런 게 또 알려지고 또 그러면 좋잖아요. 또 다른 분들이 아는 역사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그 친구가 한국 스트릿 댄스에 일조한 역사가 있다라는 거는 명확한 사실이니까 그 친구를 추천을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인생은 길어요. 여러분들의 춤 인생도 길 거고요. 지금 옆에 있는 동료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아쉽고 서운하니까, 그 시대에 제가 왜 그랬을까, 그런 후회하는 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생각보다 이렇게 오래 춤을 출 줄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생각보다 오래 춤을 추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더 길게 보시는 거, 길게 계획을 잡는 거, 당장 이번 대회, 당장 다음 달에 나가야 될 거, 그것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주위 사람들을 너무 억압하기보다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기니까 우리 이 순간을 즐기고 감사하자라는 마음으로 항상 모든 일을 하시면은, 앞으로 남은 긴 인생이지만
그 긴 춤 인생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후회 없는 춤 인생 그리고 즐거운 인생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을 길게 보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항상 그날 즐겁게 춤을 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술자 이우성님을 통해 실용무용사, 스트릿 댄스계의 비보이의 사적, 사건 및 환경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잘 기록하여 후학들에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